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 자, 인구가 30년 동안 줄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은 집값이 많이 빠졌나요? 계속 올랐죠. 빠지지 않았죠. 그래서 인구 감소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읽으시는 분이시죠? 빅데이터 전문가 조영광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영호님은 네. 이 부동산을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읽는 이런 계기가 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제 설득의 기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이제 경력이 일천하신 분들한테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겠죠. 네. 근데 마침 제가 입사한 2010년이 수도권 부동산이 되게 안 좋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걸 절감했던 시점이었고, 마침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통계를 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그렇게 부동산의 빅데이터를 접목시켜서 예측하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설득을 또 해주시는 거죠? 네, 충분히 뭐. 네. 네네네. 기대하겠습니다. 좀 책을 보면 이제 빅데이터 찍어주는 부의 정점이라는 또 책을 써주셨어요. 네. 여기 보면 인구 밀도, 네. 그리고 가구 트렌드로 본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이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인구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인구는 부동산 수요의 기본 원소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구에 대해서 너무 편향된 미신이 사람들을 좀 사로잡고 있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부의 기회를 놓치고 있고 덕분에 집을 살 타이밍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정말 그 안타까움을 설득의 기술을 빌어서 데이터라는 설득의 기술을 빌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구원님이 좀 강조하셨던 거는 인구 밀도로 부동산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인구 밀도로 부동산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미신을 타파해 주는 게 바로 인구 밀도인데요. 한번 서울을 예를 들어보면요. 서울은 지난 30년 동안 1990년대부터 인구가 한 번도 증가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찍고 있는 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30년 동안 줄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은 그래서 인구가 감소해서 집값이 많이 빠졌나요? 계속 올랐죠. 빠지지 않았죠. 여러분들 여기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체 서울의 인구 밀도는 30년 동안 제가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곱킬로미터당 15,000명이 넘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전국의 평균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500명입니다. 감이 오세요? 인구가 30년 동안 감소했어도 30배 정도. 서울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인구 밀도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감소해서 여전히 10,0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구 밀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가 없어진다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히려 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모일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도 똑같죠.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값이 오르겠죠. 인구가 감소한다는 공포가 확산될수록 사람들은 결국 인구 밀도가 높은 데로 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는 것이 정말 그 절절한 마음에 책을 쓴 거고, 그래서 정말 인구 밀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집값 상승 여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뭐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좀 높은 곳으로 좀 대표적인 것이 좀 어디가 좀 있나요? 네. 그래서 15,000명이 유일하게, 10,000명이 유일하게 넘는 곳이 바로 서울이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부산이 제2의 도시니까. 네, 제곱킬로미터당 4,000명. 경기도가 그 다음인데요. 경기도고 수도권 사람 많이 살지 않나 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저기 경기 북부에 엄청나게 땅이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뭐 양평군, 가평군 뭐 이런 곳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에서 피력했던 것은 시도별로 보기보다는 시군구별로. 경기도도 뭐 수원시, 뭐 안양시도 높겠죠.
이렇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더 작게. 네, 시군구 단위로. 네. 네. 그럼 시군구별로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네. 몰려 있는 곳, 뭐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이 이제 인구 밀도가 15,000명이라고 했는데 음.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가장 높은 즉 2만 명이 넘는 도시가 네.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양동동 뭐 이렇게 양동동. 외워두시면 돼요. 네. 이런 지역들은 또 하필 뭐예요? 양천구에 뭐가 진행 중이냐면 목동 재건축, 그리고 동작구는 이문휘경 뉴타운, 그 동작구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람이 몰려 사는데 이런 곳들에 이제 움직임이 있다. 알아서 드시면 되겠고, 네. 수도권에는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가 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이 넘습니다. 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리딩 단지를 시세를 찾아서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평당 3천만 원 정도까지 나가는 상황입니다. 저 뭐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자치구 하면 또 강남인데 강남구의 인구 밀도는 또 좀 어떤가요? 강남구도 역시 인구 밀도가 10,000명이 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구 밀도는 물리적인 지표예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수만을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만을 나눈 숫자인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구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력.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억 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사람마다 그 살 수 있는 바잉 파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밀도를 보완해서 상위 10% 소득을 또 봐야 되는데 왜 평균 소득이 아니라 상위 10% 소득을 봐야 하냐? 여러분들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상위의 소득과 중위의 소득은 상당히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가 부자 도시야 할 때 정말 잘 사는 잘 버는 분들의 소득을 비교해야 정말 찐 부자 도시를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0% 소득이 계속적으로 높은 탑3 도시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상위 10% 소득이 1인당 연 2억 정도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썰렁한 얘기인데 이 상위 10% 소득이 인구 밀도가 점점 높아지다 뚝 떨어지거든요. 상위 10% 소득이 많은 구간부터. 왜냐면은 부자들은 자이든 타이든 초고미를 싫어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집값을 확 높여버림으로써 바리카이트를 형성을 해요. 여러분 하반기에 대출 금리가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작년 하반기에. 의외로 약간 올라갔죠. 많이 올랐습니다. 네. 3.5에서 4.5까지 올라갔어요. 대출 받으신 분들 작년에 아실 건데. 근데 집값이 올라간 도시가 바로 이런 고소득 도시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집값을 높임으로써 어떤 그 주거에 그런 것들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죠. 네. 요즘에 또 1인 가구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면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소형 평형이 좀 수요가 좀 더 늘 거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 감소 미신 아까 말씀드렸고 인구 밀도를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가구 미신이 있는데 1인 가구 미신이에요. 여러분 1인 가구가 대세다. 이 담론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2020년 전부터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흥분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2000년 초반에는 1인 가구가 대세래. 이게 흥분이 되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우리 소형 가구, 소형 주택 많이 공급해야 돼서 너무 급발진해버린 바람에 공급 과잉이 왔고 마침 또 이슈가 있었죠. 몇 년 전부터 이제 오피스텔도 다주택으로 포함이 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다주택자 되면서 세제 이슈가 생기면서 공급 과잉인데 세제 이슈까지 터지면서 완전 시장이 무너지면서 공급이 최근에 또 위축이 됐어요. 하지만 너무 지난 10년 동안 공급 과잉이 있었던지라 지금 공급이 위축되었다지만 한 2년, 3년 후에 정도 좀 더 기다려야 시장이 회복될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 1인용 오피스텔은 조금 더 시간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고령화 시대도 또 하나의 축일 것 같은데 이런 고령화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거면 또 우리가 어떤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런 거 고령화를 이제 논할 때 현재의 시니어는 과거의 시니어보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학력 수준이 높은 잘 아시면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을 좀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하고 뭐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또 하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액티브 시니어에게 어디서 살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많은 논문과 설문과 외국에서의 설문을 다 종합을 해봐도 동일하게 AIP라고 Aging in Place.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거주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양로 가서 살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어떤 그런 배경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들이 도심 거주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의 5, 60대의 순이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보통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있는 곳으로 이주세가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대문구나 성북구나 종로구 이렇게 대학병원이 있으면서 또 대학병원이 있다는 건 옆에 대학가가 있고 또 활력이 있다는 것이고 도심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큰 트렌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외에도 어떤 주거의 트렌드를 좀 움직일 만한 이런 수요들은 또 다른 게 좀 더 있을까요? 또 하나도 이제 책에서 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지표는 바로 여성 1인 가구, 크게 비혼과 졸혼 수요입니다. 비혼은 뭐냐면 이 전문직 고소득 여성들의 비혼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한데 이분들은 보통 이제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급 레지던스의 수요에 어떤 틈새 시장을 지금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 졸혼 수요 같은 경우에는 50, 60대 여성 1인 가구들이 주거지 이전 패턴을 보면은 수도권 근교, 그러니까 도로교통망, 1순환도로, 2순환도로가 있죠. 그런 곳이 있는 양평이나 가평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인구 감소,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져가야 할 어떤 부동산 투자 전략 뭐 이런 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심플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림의 법칙이에요. 자, 이 공식을 좀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해 두시고 하면은 저기는 왜 떨어지는데 저기는 왜 올릴까가 이해가 가시는데 여러분 저 성장은요 쏠림을 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이 막 여기저기 되면은 쏠림이 안 돼요. 쏠림은 뭐예요? 양극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막 증가하지 않는 한 사실 이 트렌드는 계속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쏠리는 지역들, 수요에 쏠림이 있는 지역들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실패가 거의 없을 것이고 혹은 그런 지역들은 이미 비싼 지역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지역의 인근 지역도 이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입지적인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후광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인근 지역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영호님 뭐 지난 1월에 또 이런 기사를 좀 쓰셨어요. 정치 혼란 속에 주목할 만한 부동산 키워드는 바로 철도다. 네.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말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제 정치, 사실은 이 부동산이 정책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의 불확실성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될지 모른다. 보수와 진보가 누가 잡을지 모르고 여가 야가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후광 효과를 받는 것은 이 양쪽이 모두 밀어주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한번 공약을 보세요. 보수 진보 모두 다 밀어주는 정책이 바로 철도 지하화였어요. 똑같이 철도 지하화를 얘기했고 철도 지하화는 뭐냐면 구도심이 철도로 단절돼 있어요. 그렇죠?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 낙후된 곳이 뭐 잘 사는 데를 더 잘 살게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지만 낙후된 곳을 철도를 없애서 이어준다. 이거는 또 대의명분에 맞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그래서 올해 초에 이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철도 지하화 선도지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보다 여러분 철도 지하화를 보세요. 그곳이 세 곳이었죠. 어디냐면 안산중앙역. 그쪽이 이제 지상철인데 그것을 지하화 시킨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산역 아시죠? KTX 그쪽. 그리고 대전 조차장역이라고 요건 잘 모르실 겁니다. 카이스트 가는 쪽에 그 지상철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하화 선도지구로 확정이 됐다. 서울 부분은 빠졌네요. 서울도 이제 가열차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범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큰 예산 그리고 철도가 길다라는 뭐예요? 지자체 협조의 협조를 이어서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상대적으로 기가 짧고 그 지자체랑만 협의하면 되는데 서울은 뭐 협조의 협조. 그래서 예산이 좀 가용하고 이해관계가 좀 심플한 정책이 확실합니다.
우리 뭐 연남동의 이제 경의선 숲길을 보면 정말 이게 엄청난 파워풀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체감 효과가 있죠. 네, 이 한 세 지역이 좀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자, 또 이제 GTX A 노선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운정 중앙역이 또 생겼어요. 서울역하고 개통이 됐는데, 네. 생각보다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상황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독자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꼭 그 시장 맥락에서 이해하시라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팩트는 GTX 운정 중앙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래가 꾸준히 됐을 뿐이죠. 근데 시장 맥락이 어땠어요? 작년 하반기에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떨어졌는데 정부에서 대출 셧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 지역이 가격은 오르지 않았지만 거래가 계속됐다. 이해 가세요? 그 맥락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래는 되는 가격은 안 올랐는데, 근데 그때가 금리 인상 국면이었구나. 그럼 인하한다고 하네.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딱 맥락을 들어보니까 운정역이 조금 앞으로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서역 개통보다 운정역 개통의 효과가 더 큽니다. 철도 개통 효과를 보실 때 그 끝단이 어딘지 보세요. 수서는 수서역인데 거기에 업무 지구가 막 활발하게 있진 않아요. 그쵸? SRT 한번 내려서 보시면. 근데 서울역은 주변에 업무지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운정역을 조금 더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인덕원도 또 마찬가지로 GTX 개통을 앞둔 좀 지역인데 이쪽도 또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쪽도 좀 한번 견해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역시 시장의 맥락입니다. 서울은요, 고점이 먼저 2021년이죠. 2021년에 고점을 회복한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경기도는요, 고점에 회복된 지역이 거의 없고요. 한 8, 90%입니다. 그러면은 기사를,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30% 하락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을 텐데, 느낌이 마치 지금도 이 하락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역시 이 단지 역시 작년부터 비슷한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었고, 그 국면이 금리 인상 국면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평촌에 또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인덕원이. 네. 또 인덕원이 또 의외로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나뉘는 지역이더라고요. 주거지로서는 조금 네네. 좀 부족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의 호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남다를 곳이다. 좋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여기 의왕 군포가 아주 재밌는 지역이에요. 의왕시 지도를 한번 의왕시라고 네이버 지도 치시면 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특이해요. 이게 대규모 택지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다만은 그 지역에 의왕과 군포에 뭐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R&D 센터나 이런 교통 철도 기관의 고소득 박사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 연구의 아주 중심지거든요. 일단 직주근접이고 그런 부분들의 장세가 상당히 직업군들의 장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왕 군포는 고소득자인데 땅이 좁다 보니까 신축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침 인덕원역은 사실 인덕원역이었는데 이게 길고 아파트 형태가 아름답게 지어질 지역은 아닙니다만 마침 인덕원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교통의 결절점이에요. 남부와 서울 이어주는 결절점이에요. 길지만 또 이렇게 한번 모멘텀이 받쳐주면 갈 수 있는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악플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저희 거기까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욕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럼 뭐 GTX 개통 뭐 예정 지역 중에서 인구 유입과 관련된 추세를 좀 입을 만한 지역이 또 혹시 있을까요? GTX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선거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제 GTX 풍년이 또 될 거예요. 또 내가 또 어떤 후보가 또 그리고 또 막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인구 감소 속에도 인구 순유입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된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들이 양주역, 동탄역, 네. 파주 운정역. 아. 이 파주, 그러니까 양주, 화성, 파주인데 네. 이 지역들이 다 GTX가 있는 도시예요. 지역도 넓어요. 옥정 신도시 넓죠. 동탄 이 신도시 가보신 분들은 넓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가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으면 중급지, 상급지 끝. 근데 인구가 많고 신도시가 넓을수록 하급지, 중급지, 중상급지, 상급지 이렇게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넓으면 하락기에 빵빵 내려가요. 근데 갭이 촘촘하면은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확실히 뭐 직주 근접 때문에 GTX를 선호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네. 양주 옥정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세 개의 부동산 상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여기서 일단은 네. 경기 북부와 남부로 좀 가르면 돼요. 그럼 기존의 경기도의 주거지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 남부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화성에서 시그널이 화성에서도 지금 메인이 동탄에서 시그널이 동탄에서 또 어디예요? 시범단지. 시범단지는 뭐예요? 꼭 LH에서 성공시켜야 되는 택지 알짜 땅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GTX가 어디 있어요? 시범단지에 있겠죠. 네, 거기서부터 반응이 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동탄에서 먼저 시작이 될 거다. 네. 인구 이동 나왔다? 이거는 꼭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오고 그걸 누가 받아줬냐면 인천, 경기에서 받아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그냥 공식 같은 겁니다. 인월신경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 철도들은 2030년까지는 다 됩니다.